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환율 1,400원대. 국가부채 181%. 사상 처음으로 폐업이 창업을 앞질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에서 더 강해졌다. 1997년 금반지를 팔아 위기를 극복했듯 지금 우리에겐 삼성전자가 있다. 시총 1조 달러, 45년간 1,500배 상승. 월급의 4분의 1을 꾸준히 넣은 80대 할아버지는 자산 1조 원을 만들었다. 청약 통장 300만 원이 50억 차익을 만드는 나라. 중학교 3학년부터 2만 원씩 시작하면 30대 강남 아파트 당첨 자격이 생긴다. 대한민국은 제도 자체가 기회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우리는 매번 이겼다. 삼성전자 한 주, 청약 통장 하나. 그것이 1조 부자의 시작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진짜 위기인가? 1997년과 소름 돋도록 닮아버린 2025년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들. 환율은 1,440원대, 국가부채 181%, 폐업 100만 명. 숫자들이 말하는 불편한 진실을 냉정하게 짚는다.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해 보이는 대한민국. 코스피는 6,000포인트를 넘었고 삼성전자는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뉴스는 연일 경제 성장을 외친다. 그런데 왜 체감 경기는 갈수록 나빠지는 걸까? 왜 내 주변의 가게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는 걸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실제 삶의 온도 사이에는 지금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했고 대기업은 담보대출로 현금을 비축하기 시작했다. 롯데는 5조짜리 롯데월드를 담보로 무려 4조를 대출받았다. 위기를 감지한 대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다. 외환 보유고는 겉으론 충분해 보이지만 실제 현금 비중은 4%에 불과하고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는 모두 끊긴 상태다. 국가부채는 군인연금을 포함하면 이미 GDP의 181%를 넘어섰다. IMF가 위험국가로 분류하는 기준이 60%임을 감안하면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달러 환율은 86%의 확률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래프는 단 한 번도 장기 하락한 적이 없다. 1997년 2,000원, 2008년 1,600원, 그리고 지금 1,440원대. 역사는 반복된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다. 외환 보유고의 충격적인 진실. 한국은 정말 안전한가? 한국은행은 말한다. 외환 보유고 4,300억 달러. 충분하다. 그러나 이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드러난다. 대만을 먼저 보자. 대만은 GDP의 8.51%에 달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덕분에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홍콩 역시 마찬가지다. 반면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GDP 대비 고작 23%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한국의 적정 외환 보유고는 9,300억 달러. 지금 우리가 보유한 4,300억 달러는 그 절반도 안 된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다. 4,300억 달러 중 실제 현금으로 즉시 사용 가능한 돈은 고작 200억 달러. 전체의 4%뿐이다. 나머지 96%는 전부 미국 국채와 회사채에 투자되어 있다. 즉, 당장 외환 위기가 터져도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200억 달러마저 미국과의 협약으로 10년간 투자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한미 통화 스와프와 한일 통화 스와프가 모두 체결되어 있지 않다. 과거 한국은 미국과 600억 달러, 일본과 7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맺었었다. 외환 위기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이 안전망이 지금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미국은 서해 군사훈련에서 한국을 배제했고 한국이 완전히 미국 편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통화 스와프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오르는가? 국제 무역 결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GDP의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다. 달러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나라인데 외환 보유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통화 스와프도 없다. 게다가 전 세계 국제 결제에서 원화가 사용되는 비중은 40위권 밖이다. 헝가리 포린트보다도 낮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의 데이터와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고, GDP, 국가 부채율 추이를
비교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두 시점의 수치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아르헨티나는 10번째 국가 파산을 맞이했다. 외환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정부가 국가 부채율을 낮추고 외환 보유고를 확충하고 일본과라도 통화 스와프를 다시 맺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은행이 무너진다. 뱅크런 시대의 생존법. 전국 새마을금고의 20%가 부실 상태다. 이것은 소문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다. 국민은행이 3% 이자를 줄 때 새마을금고는 5%를 준다. 원뜻 보면 새마을금고가 더 좋아 보인다. 그러나 높은 이자 뒤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른다. 이자를 더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뱅크런이란 무엇인가? 은행이 파산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이 앞다투어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인출하려는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멀쩡하던 은행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미 우리는 그 전조를 목격하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펀드 사태가 대표적이다.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판매한 이 펀드는 무려 미납 53%의 손실을 기록했다. 수십만 명의 투자자들이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렸다. 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가입했다가 노후 자금을 통째로 잃어버린 것이다. 석유 펀드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 시기 원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미납 2달러까지 추락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석유를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운반비를 줘야 했던 그 사태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 은행 직원이 추천했던 상품이었다. 결론은 명확하다. 은행 직원은 고객의 수익이 아닌 상품 판매 실적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 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핵심 원칙은 단 하나다. 한 금융기관에 9천만 원 이하로 분산 예치하라.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 원이다. 이 한도를 넘는 순간 국가도 당신의 돈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1억이 넘으면 부자로 간주해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행법이다. 지금 ELS, EDF 같은 금융파생 상품들이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310%의 수익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품들은 주가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하면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 숨어 있다. 작년에만 12조 원어치가 팔렸다. 달콤한 조건 뒤에 숨겨진 함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 당한다. 삼성전자 vs 하이닉스. 대한민국 1등의 전쟁. 코스피 6,000포인트 돌파. 삼성전자 시총 1조 달러, 1,500조 원 달성. 세계 주식시장에서 한국 비중은 반수매 3%까지 치솟았다. 1.2 3차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사주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됐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4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기업이다.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통신장비. 어느 한쪽이 흔들려도 나머지 3바퀴가 버텨준다. 반도체 업황이 나빴던 시절에도 스마트폰과 가전이 실적을 방어했고 지금은 반도체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1분기 순익만 40조 원을 기록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60조 원. 이 실적이 주가 4배 상승의 근거다. 삼성전자가 최근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다.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에어컨 공조기 기업을 인수했고 아이슬란드처럼 추운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글로벌 흐름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삼성전자의 먹거리는 더 넓어진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전혀 다른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반도체 단 하나에 모든 것을 건 순수혈통 기업. 특히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25%, 미국 마이크론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구도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하이닉스의 몸값도 함께 치솟았다. 삼성전자 출신의 우수 인재들이 하이닉스로 이동하면서 기술력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 어느 것을 사야 하는가? 원칙은 단순하다. 시가총액 1등을 사라. 삼성전자 1,500조, 하이닉스 800조. 지금은 삼성전자다. 단 1등이 바뀌면 과감하게 갈아타야 한다. 노키아가 세계 1등이었지만 결국 무너졌듯이 영원한 1등은 없다. 항상 실적과 시총을 확인하고 1등에 올라탄 사람이 결국 웃는다.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종목을 사도 어떤 사람은 벌고 어떤 사람은 잃는다. 그 차이는 딱 하나. 1등 주식을 샀느냐 아니냐. 주식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 첫째, 급등 소형주를 쫓는다. 어제 30% 오른 종목을 오늘 산다. 그러나 그 종목은 이미 고점이다. 뒤늦게 올라탄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된다. 오는 7월부터 시총 200억 미만, 주가 1000원 미만 기업 220개가 정부에 의해 청산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전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주식들은 곧 휴지가 된다. 둘째, 샀다 팔았다를 반복한다.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내리면 겁이 나서 또 판다. 15년 전 삼성전자를 사놓고 잊어버린 사람이 있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50대 1 액면 분할이 이루어져 있었고 주가는 20만 원. 1억 원이 150억 원이 되어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최고의 투자였다. 셋째, 빚을 내서 투자한다. 레버리지는 수익도 키우지만 손실도 키운다. 엔비디아도 한때 45%까지 급락했다. 삼성전자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반토막 났던 시절이 있었다. 빚을 낸 투자자들은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서 팔아버렸다. 반면 여유자금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기다렸고 결국 4배의 수익을 거뒀다. 손절의 기준은 증권사 기준 미너스 15%, 기관 투자자 기준 미너스 40%다. 그러나 1등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다면 손절 자체가 필요 없다. 주가의 정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1등 기업의 주가는 단기 조정이 있어도 결국 오른다. 월급의 4분의 1을 매달 꾸준히 사는 것. 그것이 평범한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청약 통장 300만 원으로 50억을 버는 대한민국의 마법. 반포 아파트 분양가 25억, 현재 시세 70억, 당첨 한 방에 시세 차익 50억. 예산초 장관 후보였던 한 인사는 50평을 30억에 분양받아 현재 시세 90억, 60억을 벌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청약 통장 하나에 있다. 300만 원짜리 통장이 10억의 가치를 품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 수십억을 가른다. 청약 점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납입기간 최대 17점,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 서울 강남권 청약의 커트라인은 현재 약 70점이다. 핵심은 빨리 시작하는 것이다. 청약 통장 점수는 만 15세, 중학교 3학년부터 쌓이기 시작한다. 지금 당장 자녀나 동생의 통장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이유다. 한 달에 2만 원이면 된다. 그 작은 시작이 30대 강남 아파트 청약 자격을 만들어준다. 돈이 급하다고 절대 해약해서는 안 된다. 청약 통장은 예치금의 95%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300만 원을 넣었다면 285만 원을 빌릴 수 있고 이자는 예금이자보다 고작 1%만 더 내면 된다. 통장을 해약하지 않아도 돈을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사실을 몰라서 해약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부모님의 청약 통장도 활용할 수 있다. 주소지가 같다면 부모님이 쓰지 않는 청약 통장을 물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LH, SH, 청약홈에 회원가입을 하고 분양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라. 한국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신문을 월 만원에 구독하면 매일 부동산 분양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지금 서울 수도권 자가 보유율은 55%에 불과하다. 아직 집이 없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해야 할 날이다. 자영업자여, 구독경제로 살아남아라. 작년 폐업 100만 명, 창업 90만 명.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폐업이 창업을 앞질렀다. 온라인으로 전체 소매의 60%가 거래되는 시대. 오프라인 상가는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 서울 대단지 아파트 상가조차 공실이 넘쳐난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려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쿠팡, 네이버, 배달앱이 소비자의 구매 습관을 완전히 바꿔놨다. 굳이 밖에 나가서 살 필요가 없어졌다.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 싸우려 하지 말고 올라타야 한다. 살아남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온라인 시장에 반드시 입점하라.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배달앱. 오프라인 가게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판매해야 한다. 재래시장 상인도 온라인으로 과일을 팔아 매출을 2배로 늘리고 있다. 온라인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둘째,
정부 조달 시장을 공략하라. 조달청에 납품 등록을 하면 안정적인 공공기관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경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고정 매출원이 생긴다. 셋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 구독경제를 도입하라. 구독경제란 고객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쿠팡 로켓와우 회원은 1,500만 명, 매달 8,000원씩 낸다. 넷플릭스는 첫 달 무료로 고객을 끌어들여 절대 놓지 않는다. 한번 익숙해진 고객은 떠나지 않는다. 식당 사장이 점심값 30% 할인 식권을 판매하고 노무사가 월 10,000원 구독 상담을 운영하는 것도 같은 원리다. 파격적인 할인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들어간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은 매몰 비용이다. 회수할 수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일의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다. 무료 체험을 확대하고 한 명의 충성 고객을 만들어라. 그 한 명이 10명을 데려온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1조. 부자가 되는 로드맵. 20대, 30대에게 지금 이 순간이 인생 최대의 기회다. 위기처럼 보이는 이 시대가 사실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최고의 기회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삼성전자를 산 사람.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주식을 산 사람. 그들은 지금 모두 부자가 됐다. 부자의 원칙은 단순하다. 월급의 4분의 1을 매달 1등 주식에 넣어라. 월급 300만 원이라면 75만 원. 4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이다. 국내 1등은 삼성전자. 해외 1등은 엔비디아다. 1등이 바뀌면 갈아타면 된다. 개별 소형주는 절대 손대지 말라. 7월부터 220개 기업이 청산된다. 그 주식들은 휴지가 된다. 좀 더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면 S&P 500 지수에 투자하라. 500개 미국 대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으로 매년 평균 10%의 수익이 난다.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QQQ 나스닥 지수다. 매년 153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회사 법인 자금처럼 절대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돈이라면 QQQ가 정답이다. 국민연금도 해외 600조, 국내 300조로 2대1 비율로 분산 투자하고 있다. 청약통장은 오늘 당장 개설하라. 15세부터 점수가 쌓이기 시작하므로 자녀가 있다면 지금 바로 만들어줘야 한다. 매달 2만 원이면 충분하다. LH, SH, 청약홈에 회원가입하고 분양 정보를 매일 확인하라. 한국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신문을 구독하면 부동산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학생은 50% 할인이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정보를 먼저 알고 먼저 움직인다. 1980년 삼성전자 상장 후 45년간 1,500배 상승. 애플은 3,000배. 매월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1등 기업에 투자한 80배 할아버지의 자산은 1조 원이 됐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길수록 강해진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 직장만 믿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투자하라.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위기는 반복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매번 이겨왔다. 준비된 자만이 그 과실을 가져간다.